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이 상승하던 폭을 다 반납하고 거의 다 반납하고 음봉 마감해서 끝났습니다. 가자지구 지상전 확전 사유로 좀 다시 밀렸는데 나스닥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중요했던 가장 중요한 그 빨간선 라인, 그쵸? 한참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이 빨간선 라인을 지난번에 지지하고 또 하향 돌파해서 무너지고 나서 이게 또 저항으로 이틀 때려 맞고 나면 제가 그때 500포인트 정도 밑으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틀 만에 500포인트가 벌써 열려버렸어요. 그 다음 라인 2차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서 뭐 제동 걸릴만 합니다. 여기서도 나스닥에 참여하는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매수로 들어갔다 매도로 들어갔다가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한 번은 제동을 걸고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추세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느냐, 아니면 그마저도 실패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반등했다가 결국에는 위에 라인들을 단계적으로 또 빨간 선도 여기 중간에 있죠. 넘지 못하고 또 무너져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또 달라져야겠습니다. 뭐 바로 무너지는 경우는 이제 속전속결로 가는 거고, 또 반등했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것은 또 시간 끄는 형태로 우리 장세에 다가올 수 있다. 뭐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우리나라 간의 선물 거래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강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고, 지금 야간 선물 종가가 305.75인데 무려 1.12%나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다소 큰 갭 하락이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뭐 나스닥의 시나리오 생각하면서 우리장 참고를 하되, 우리는 결국 우리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지를 받았어도 야, 이젠 지지받고 올라가면 우리도 반등하는 거 아니야라고 섣불리 생각할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중국 쪽은 중국도 또 말씀드렸던 상태로 움직이고 있죠. 제가 3,200~300포인트를 찍고 있을 때 또 마감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요 자리 막힌 시점 이후로 계속 외국계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를 고점에서 팔고 내려오고 있다. 고가에 팔고 이제 저가에 사려는 전략들을 지금 6년 이상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추세에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국장을 계속 주요 기관들이 블랙록 자산운용이나 JP 모건, 골드만, 모건 스탠리 할 것 없이 대부분 중국장을 여기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딱 이때 제외하고요. 이때 이제 코로나로 반등했던 요 시기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가에서 팔고 다시 받아내고 팔고 받아내고 팔고 받아내고 하면서 1년간 최종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의 순매수는 유지해요. 즉 위에서 100을 팔고 밑에서 110을 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팔고 110을 담고 100을 팔고 110을 담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남아요. 지금도 제가 3,200~300포인트 보일 때 외국계들이 자꾸만, 외국인들이 중국장을 고점에서 팔려고 한다, 계속 팔고 있다, 개인들한테 넘겨주려고 막 무슨 뭐 중학개미가 온다더니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뿌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0 언더를 좀 만들 것 같다라고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3,000 밑에 왔죠. 그러고 나서 3,000 밑에서 약간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좀 글로벌리한 그런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국장에 먼저 반응이 나온 겁니다. 부양책을 계속 쓰기도 하고요. 부양책을 꾸준히 써왔습니다만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매도가 많으면 밀린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3,000포인트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장은 좀 별도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글로벌 증시가 뭐 지금 뭐 급락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또 중국 증시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여기서 먼저 시작되긴 했지만 이때 먼저 2월 달에 먼저 때려 맞고 남들 다 추락할 때 막 반등하던 그런 증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는 같이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다른 증시랑 좀 독특한 길을 좀 갔던 중국 증시죠. 그래서 조금 약간 구분된다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남들은 다 빠져도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상황을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좀 별도의 증시처럼.
그래서 경제 규모는 상당히 큰데 아직도 신흥국에 분리되면서 거기에서 간극이 좀 있단 말이죠. 좀 특이 사항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증시는 309자리, 말씀드렸던 자리죠. 미리 309자리에서 1차 제동이 걸린다. 그래서 그 전에 10월 24일에 밑꼬리를 강하게 단 것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었었죠. 저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강조드리고 나서 바로 또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은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반등이 아니고 제가 계속 반등이 아니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등 구간에서도 반등을 반등이라 부르지 못하고 밑꼬리 돌리는 걸 기술적으로는 터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 개인들을 계속 꼬드기고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매수하라. 예를 들어 2차 전지. 개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2차 전지들 10월 24일에 뭐 밑꼬리 다는 날 상당히 많이 붙었죠. 바로 떨어뜨리잖아. 그거 완전히 떨어뜨려도 보통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죠. 뭐 LG 엔솔 같은 거는 뭐 그날 이후로 급락이 나왔죠. 이런 100조짜리가 뭐 9% 가까이 떨어지는 등 그렇죠. 이때 개인들이 정말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싸게 주워 담으면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차 전지에 개인들이 굉장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는. 근데 아니다. 절대로 안 되고 뭐 다른 걸 봤더라도 또 2차 전지는 또 아니라고 말씀을 더 강조를 드렸으니까 뭐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일에 꼬여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을 뭐 냉철하게 좀 판단해야겠죠.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하겠거니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던 흐름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평상시에 우리나라를 어떤 굴곡을 하락했다가 상승시켰다가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나마 현물을 오랜 기간 또 팔고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또 심지어 5천억까지 근처까지 팔다가 뭐 4천억 정도로 줄이긴 했는데 3,800억의 코스피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만 줄곧 하죠. 926억의 또 비차익 매도가 또 나왔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9월 18일 이후로 거의 뭐 한 5, 6주 동안에 6주 정도 지나는 동안에 코스피를 단 3거래일 매수한 정도로 지금 현물을 너무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량 늘어나고요. 최근에 대차거래 추이 막 급등합니다. 대차거래가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연속 5, 6거래일 좀 연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한 2, 3주 정도 2주 정도는 지금 대량 매수가 대량 증가가 되었어요. 대차거래가 뭐 공매도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걸 다루는 걸 보면은 주식 선물도 외면하고 뭐 현물도 외면하고 공매도도 늘리고 대차도 늘리고 선물도 팔고 지금 굉장히 난리죠. 그래서 뭐 틈을 안 보입니다. 뭐 터닝할 근거들을 주지 않고 있으면 어떤 낌새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옵션에서만 조금씩 뭐 익절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제도 뭐 166억 풋옵션에서 청산했었죠 매도로. 근데 뭐 오늘도 다시 늘리기도 금요일에도 다시 늘리기도 했고 뭐 옵션에서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해지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손절을 좀 받아주면서 익절을 좀 한 것도 있지만 메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심지어 또 선물을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시면 그렇죠? 갈색선 보이시죠? 3천억 정도 금요일 매수 외국인들이 오전 중에 쭉 해주다가 그것마저도 지금 다 팔고 나갑니다. 단타했다라는 거예요. 당일 데이트레이딩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미결작 정도 30만 계약까지 넘었던 상태에서 다 팔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익절에서 200억 정도 했거든요.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익절은 하고 있어요. 12월물에서 분할 익절을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그 챙긴 것이 터닝 스위칭을 위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도를 쌓아놓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챙기고 또 새로 매도하고 챙기고 새로 매도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벌죠. 실현 수익이 계속 쌓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주식 뭐 파생을 할 때도 매매를 하고 실현 손익 넘어가면은 실현 수익 쌓이죠. 근데 그거랑 지금 남아 있는 미결제 잔고랑 평가이익이랑 다 구분되잖아요. 실현을 쌓았다고 해서 평가이익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스위칭이 되려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익절을 강하게 하면서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올 기대감을 살짝씩 줘도 금요일처럼 다 팔고 떠나버립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지금 반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밑에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외국인들이 언제 터닝해 줄지를 계산하고 추정하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렇죠? 뭐 파생은 또 그걸 이용을 하고 뭐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정리해드린 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자면 이제 국내 증시는 그럼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라는 생각. 일단 1차적으로 제가 309를 말씀드린 것은 뭐 진작에 이제 뭐 10월 26일 찍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이제 쉬었고 그죠? 금요일엔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었고 제가 그래서 금요일에는 뭐 롱을 볼 땐 아니니까 근데 숏을 보자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분할 저항 때마다 이제 분할 숏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커트라인은 이제 드리고 위에다가 파생반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커트라인 드리고 그때까지는 일단 숏 포지션으로 한번 공략을 해본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박스 수급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결국엔 박스다. 박스지만 그 박스 안에서 롱숏을 다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물려도 숏에 물리자라는 관점으로 숏 포지션을 좀 봐드렸죠. 그래서 계속 숏 포지션으로 보셨던 분들은 여기 점심시간 지나서 좀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뭐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이들은 올려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제법 뭐 378만 원 수익도 또 올라왔고요. 100만 원대 채우고 딱 이거 풋옵션 공략하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보면 휴게소에서 양매수 이제 풋 쪽으로 살리는 양매수를 또 하셨는데 뭐 수익 50만 원대 보시고 청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매일마다 뭔가를 하려고 보이면 하려고 이제 제가 보이면 하려고 뭔가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금요일에는 사실 목요일처럼 뭐 재미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상당히 큰 잭팟이었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뭐 이제 밑으로 어디까지 열릴지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좀 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풋옵션 미결과 거래량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290에서 295 라인의 수상한 거래들이 계속 나와요. 보시면 풋옵션에 290과 295 사이죠. 거기에서 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을 혼합한 이제 합성으로 좀 보면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자리가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미결 변동 자체는 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을 합성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 요쪽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은 가능성을 좀 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요게 2주 전에는 309 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00 그러니까 풋옵션으로는 310 풋옵션이죠.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 310 풋옵션 정도에 이제 어울리는 309 라인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라운드 피겨 자리 310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200과 선물의 격차는 한 1포인트대 정도 있지만 뭐 크게 보면은 사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얼추 같이 비슷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290과 295 사이 요게 뚫리면은 상당히 많이 밀려요. 뭐 270대까지도 뭐 열어둬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309 1차 라인이 깨졌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일지라는 생각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290에서 295 라인인데 뭐 단계적으로 303 한번 걸릴 수 있고 298 걸릴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291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91포인트 선물 지수로 291포인트 코스피 200으로는 290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289 후반이나 290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열어놓고 마음속으로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290 풋옵션이 실제로 조금이라도 내재 가치를 가질 정도로 결제가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 피보나치 파동에 걸리는 그런 자리기도 합니다.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좀 걸리는 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추세대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코스피 지수로
지금 제가 추세대를 다 그려놨죠. 그래서 아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 하는 자리들이거든요 다. 요런 구간들에서는 뭐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쵸. 저 정도 위치 보일 때는 저기까지는 뭐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열어두는 자리 지금은 이제 신경 써야 될 자리 공백이 쭉 열리죠. 그래서 여기와 만나는 지점이 또 딱 291 선물 291 풋옵션 290 정도 이제 결제될까 말까 하는 요 정도 위치와 코스피는 환산으로 따지면 한 2160대에서 한 2170선 정도 이제 되는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딱 찍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마음속으로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급속도로 빠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식반에서도 이제 현금 확보를 제가 다 강조를 해드렸었던 거니까 우리는 밑으로 빠져서 더 빠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다 빠지면 좀 빨리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갈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질질 끈다 싶으면은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건데 외국인들이 그냥 충분한 익절을 보이고 빨리 턴이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더 바람직한 상태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은 이제 한 방에 가면 V턴 기회다. 그래서 중간 단계 반등으로 이제 단계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어려운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누적 매도량이 역대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에서 그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물량이 많으니까 중간에 익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뭐 물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기 편하죠.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의 힘을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을 계속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 분야에서 선물 단독이죠. 12월물 단독에서 실현 수익으로만 1,300억을 돌파했습니다. 1,400억 가까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해놨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불과 1, 2주 전에는 제가 여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BEP가 넘어가서 좀 선물로 다시 볼게요. 선물로 다시 놓고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에 외국인들이 종합 손실까지도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EP를 넘어갔었을 때고 이 손실을 보고 나서 외국인들이 화가 났는지 누적 매도를 빌미로 막 때려버리면서 여기까지 오고 토탈 1,700억 수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불과 여기에 이제 손실까지 갔다가 이거 내리면서 1,700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야간 선물 더 빠졌죠. 월요일은 2천억 수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야간 선물 고려하면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외국인들의 그 옵션 거래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이나 봤을 때 진짜 291까지 그 라인까지 도달한다면 실현 플러스 평가는 현재 기준으로 추산하여서 한 4천억 가까이 수익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지간한 하락장들, 우리 하락장들 많이 봤잖아요. 22년도에도 보고 23년 초에도 보고 그 전에도 수많은 하락장들, 급락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지간한 하락장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2천억 정도, 선물 단독으로 한 2천억 정도 수익에서 되돌림을 만듭니다. 선물이 워낙 중요하니까 선물 단독에서 보통 한 2천억 수익에서 되돌림 만들어서 한 1,000억 정도 챙기고 가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적량이 이례적이다. 누적량이 특별하게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2배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3천억대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때 그래야 완전히 스위칭을 이룰 때까지 수익을 반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이렇게까지 막 갔다가 이렇게 작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매집한 누군가 매집 세력이 이제 청산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익절을 해야 되는데 최저점과 최고점을 수익으로 보지 않죠. 그쵸? 여기서 올릴 때도 단가가 높아지고요. 그쵸? 물론 A 계좌 나눠가지고 미리 매집한 계좌와 올리는 계좌가 따로 있긴 하지만 다 분산돼가지고 어쨌든 저점과 끝점을 가지고 수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쵸? 올릴 때도 평단 높아지고 탈 때도 평단 낮게 팔아야 되는. 그래서 중간에 어느 구간을 이제 수익으로 책정을 하고 계산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맥스로 예를 들어 4천원까지 수익을 찍었다고 해도 그거를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또 감수해야 돼요. 손실 구간, 그러니까 수익을 축소하는 구간을 감소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반절은 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천억, 아까 전에도 2천억에서 1,000억 정도 내주는 것처럼. 그래서
4천억 구간까지 가면은 외국인들은 한 2천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추정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외국인 매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외국인들도 이 수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위칭을 이룰 정도로 내려간다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291 라인까지 도달하면 실현 평가는 4천억 가까이 수익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도 약 200억 정도의 선물 익절이 나왔습니다. 당일에도 200억 정도 선물 익절 나왔고 장중에 신규 매수를 좀 했었죠. 3천억까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선물을 땡기다가 당일 단타로 모두 마감하면서 오히려 매도로 종료했다라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결제 확정이 30만 계약 늘어났다가 지금 29만 5천 계약대로 이제 줄어들면서 끝났거든요. 막판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인덱스 성향을 가진 삼성전자가 개인들한테 쉽게 체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계속 개인들한테 야금야금 물량을 넘기고 있어요. 뭐 대량으로 물량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삼성전자 수백만 주를 이렇게 주지 않고 지금 이때부터 계속 20만 주, 40만 주 때 60만 주, 55만 주. 요 날은 조금 이날 이제 685가 뚫린 날이죠. 68,500원이 제가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머무를 때 요거 뚫리면 그 다음 라인으로 내려가고 급락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67,000원을 이제 또 다른 라인으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동할 때 이제 150만 주 정도 개인들한테 넘겨줬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약 올리듯 금요일에 14만 주 정도만 줘버렸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뭐 호가 분석을 해보면은 개인들은 거의 다 지금 66,900원 밑으로만 금요일에는 호가 주문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잘 안 줬죠. 예, 결국에는 시가 67,100원에서 저가가 66,700원 아침에 잠깐 찍었던 거니까 거의 물량을 안 줬으니까 개인들이 14만 주밖에 체결이 안 됩니다. 그날 뭐 만약에 삼성전자가 쭉쭉 내려와가지고 66,000원 이탈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을 보였다면은 개인들은 뭐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이상 매수가 잡혔을 건데 주지 않았어요. 개인들 약 오르죠. 다른 거는 막 급락하는데 삼성전자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 같죠. 역시나 삼성전자가 답인가? 이런 하락장에서 삼성전자가 답인가? 무슨 삼성전자가 답입니까? 인덱스인데 지수 떨어지면 얘도 떨어질 텐데 숏포지션을 잡거나 현금이 답이죠. 그쵸? 두 가지 중에 지금 주식을 새로 뭔가를 할 때는 아닙니다. 테마주들 당일 트레이딩 할 것 아니라면 진짜 직장인분들은 특히나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 얘는 지수입니다. 지수로 보셔야 돼요. 인덱스 거의 인덱스에 가깝다.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지수가 탄생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KLX 반도체에 20% 들어간 것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개인들한테 본격적으로 넘겨주는 그때가 이제 급락 신호가 되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때처럼 삼성전자를 계속 아슬아슬하게 개인들한테 안 주다가 약 올리게 안 달라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높게 걸어서 체결시키면 급락이다. 이번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잖아요. 진짜 지수보다 더 강해요. 지수보다 더 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거 머금었다가 그걸 키 맞추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공매도도 많이 쌓여 있고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많이 쌓여 있고 현물 매도도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상황이죠. 선물을 이제 보유한 종목들의 폭락도 뭐 그다음 이제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건데 좀 제가 길게 요즘에 영상이 다 30분이 넘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좀 짧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끊고 할까 지금 고민을 살짝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냥 한 김에 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쭉 이어서 할게요. 다섯 번째 이제 선물을 보유한 종목들의 순환 폭락이 좀 시작됐다. 10%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27일 금요일에는 LG생활건강이 20%나 떨어졌습니다. 저게 이제 160만 원 막 이렇게 가던 거였는데 30만 원을 이제 위협할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는데 13일 금요일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한온 시스템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추락했고 선물을 보유한 대형주들이에요. 그다음에 18일 수요일에는 유한양행이 급락이 나왔었고요. 레고캠바이오가 그날 11% 이렇게 나왔었고 두산밥켓이 19일 목요일에 12% 하락했고 고영이 얘도 선물을 가진 종목입니다. 20일 금요일에 23% 하락했고 삼성전기가
삼성전기가 26일 목요일에 13% 하락했고 거의 뭐 그럴 것 같지 않은 종목들까지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4% 하락했고 하이브가 11% 하락했고 물론 이거는 뭐 연예인 마약 찌라시들 영향을 좀 받아서 엔터주들이 좀 급락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LG생활건강까지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선물을 보유한 종목들의 순환 폭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패닉장이 다가올 조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선물에서 매도를 머금고 있다가 이제 터트리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도 신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 2차전지 배터리주들은 뺐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뭐 선물을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고 뭐 포스코 시리즈도 갖고 있고 LG엔솔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제가 뭐 배터리에 대해서는 언급은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저를 오랫동안 방송 시청해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배터리주들은 고점에서 뭐 얼마나 내려가야 될지 지금 계산이 안 된다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하락폭을 앞으로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도 반토막만 되면 다행일 정도로 나중에 장기간 하락하는 코스를 좀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언급을 좀 드리진 않겠습니다. 중간에 반등도 뭐 세게 나오지만 이제 그때가 보통 탈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다음에 상단으로 열린 이제 빅스 지수. 상단으로 열린 빅스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요것 또한 빅스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한번 예전 영상들 한번 보세요. 제가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쯤 해가지고 야 요거 빅스 지수가 너무 좀 티나게 안정화된다 내려간다 이게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버티고 있을 때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빅스 지수가 갑자기 튀어오를 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금악보의 시초 라인들이죠. 8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이긴 한데 시장은 하락하는데 빅스 지수가 좀 특이하게 좀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들 그래서 이거 수상하다 해서 급등하면은 폭락장 연출된다 뭐 다 경고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단계적으로 여기 찍고 그다음에 갭만 메우고 여기도 갭만 메우고 뭐 이런 여기 밑으로 내려오다가 지지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돌파하면 여기 또 안착되고 또 돌파하니까 또 갭만 메우고 또 돌파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간이 어디까지 열렸나 봤더니 기본적으로 25포인트 라인 요 정도까지 한번 열리고 여기 위로 열리면은 코로나 패닉 때랑 비슷해지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은 당장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291 언더라인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지금 마삼짜리를 또다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빅스 지수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열렸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키를 쥔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현물 매도도 동반된 게 많아서 동시에 변화를 일으켜야 해서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뭐 내용적으로 따지면 뭐 전쟁 이슈 지금 확전 이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FOMC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금 28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가 내려올 때 자 여기서 지지받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 FOMC 끝날 때쯤이었어요. 다음 FOMC가 우려된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완전히 개운하게 청산이 뭐 아예 안 됐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다음 FOMC를 앞두고 또다시 급락할 우려가 있다. 그게 바로 10월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악보에 대한 중요성을 대폭 현금악보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잖아요. 자, 그 FOMC 앞둔 시점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에 열리는 FOMC 다가오니까 또 내려오죠. FOMC 불확실성도 겹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뷰를 좀 주의 깊게 보셨다라면 이번 하락장을 피하셨거나 이용했거나 그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 위기나 내년에 홍콩 ELS 위기 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혼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가 정말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잘못하면은 한국판 서프라임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계속 추종을 해야 되고 설령 뭐 그래도 내년에도 이 악재들이 쉽게 풀리진 않겠죠. 이거 홍콩 ELS 위기는 내년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악재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뭐 충분히 지수 하락이 진행되면 뭐 선반영 자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공매도 손본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20년 3월 19일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돌리고 나서도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었죠. 뭐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지수를 먼저 떨어뜨리고 충분히 반영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묻지 않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것이 또 증시가 가지는 선반영의 특징이잖아요. 네, 선반영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가 얼마나 그거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용장고도 조금 확실히 물갈이하고 이런 것들 나온 김에 나와야 돼요. 쇳불도 단 김에 빼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물쩡거리기보다는 우리는 확실하게 물갈이하는 것을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상황.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뚜렷한 수급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어디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시나리오상으로 아까 전처럼 단계적으로 309, 303, 298, 291, 270. 그래서 시나리오상으로 추정해서 준비는 하고 있되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터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309 가면은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고 그쯤에서 이제 주식을 사들이면 사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외국인들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단해서 그때 309라고 했어. 309니까 주식을 사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거기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단하지 마시고 시나리오상으로 머릿속에 그려둬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뭘 사야겠다. 이런 것도 시나리오화 돼 있어야지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그리고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